안녕하십니까, 양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미쓰비시 딜러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앞에 촬영했던 저기 혼다 딜러십하고 마주보고 있는 미쓰비시 딜러십이고요. 자, 일단 먼저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는 뭐 이 브랜드를 리뷰를 한다고 해서 친일도 아니고 반일도 아닙니다. 저는 미쓰비시 뭐 브랜드 리뷰한다고 해가지고 뭐 매국노네 어쩌네 뭐 이런 발언 댓글은 좀 정중하게 사용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리고 이 브랜드를 리뷰를 한다고 해서 뭐 논란거리가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 오기 전에 일본에서 5년 가까이 살았는데 10년 전 그 당시만 해도 일본 내에서 많이 보였던 브랜드 자체가 토요타가 제일 가장 많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혼다, 마츠다, 미쓰비시 순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흘려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살 때 차를 브랜드 고를 때 정치 성향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미쓰비시를 타면은 극우에 가까운 성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혐한하던 그 시위대들 보면은 대부분이 미쓰비시 차를 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타, 마츠다는 좀 보수 성향이 좀 강한 브랜드였고, 혼다는 그나마 좀 자유로운 진보 성향 브랜드라고 농담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원래 미쓰비시가 전성기였던 게 이제 WRC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낸 게 90년대 중후반 스바루랑 이제 피 터지게 싸웠죠, 이때. 그 당시에 이제 저도 토미 마키넨 선수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2001년에 미쓰비시 차량 성능이 이제 기량을 못 미치니까 나중에는 이제 2002년에 스바루로 이적을 해요. 이적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미쓰비시가 이제 하향세를 좀 걷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회생했던 게 미쓰비시에서 2세대 이클립스라는 모델을 가지고 그 쿠페형 세단이 있었는데, 저도 한국 살 때 그거는 보배드림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끄적끄적거렸던 것 같아요. 이제 북미 쪽으로 해서 그쪽 차량이, 이클립스 차량이 분노의 질주에서 나왔었죠. 폴 워커가 이제 나왔던 그 분노의 질주에서 이제 나오면서 좀 많이 북미 쪽에서 인기가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델이 2006년 4세대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리프트로 존버하다가 2012년에 결국엔 단종이 되었거든요. 어쨌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워트레인이 두 가지입니다. 이 차량 블랙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를 좀 얘기해드리면, 쓰는 게 GS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GS 플랫폼은 미쓰비시에서 소형 플랫폼이거든요. 다임러 크라이슬러하고 공동 개발했었는데 2004년에 찢어지고 미쓰비시가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1세대는 에어트랙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판매되다가 2006년 2세대로 넘어오면서 글로벌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웃랜더로 네이밍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대세를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제조사들도 그렇듯이 뭐 세단 라인업을 축소하고 SUV 또는 뭐 미니밴, RV, 뭐 트럭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여가지고, 미쓰비시도 가장 낮은 엔트리 모델마저도 저기 안쪽에 보시는 RVI 두고 그 위에 이클립스, 크로스, 토요타로 따지면은 코롤라 크로스죠. 그거를 해서 이제 소형 SUV로 가고요. 크로스오버.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 이 아웃랜드로 가고 있는데, 일본 내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수에는 좀 더 이제 좀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라인업이. 내수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차 부문도 있고 트럭도 팔고, 그 다음에 뭐 델리카라고 봉고차도 아닌 게, 미니밴도 아닌 게 좀 요상하게 생긴 게 있어요. 진짜 못생긴 거. 그거 지금 막 북미 쪽으로 이제 막 풀려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걸 왜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그 미쓰비시의 이제 불매 운동이 제대로 먹은 모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차가 왜 그러냐면,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브레이크 쪽에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고 시시하면서 판매를 했다가 나락을 간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본 정서가 보면은 또 한번 또 단합되면 또 잘 되는 단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자체는 그렇게 해서 나락가면서 안 되니까, 경차 같은 경우에도 연비로 조작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2단 콤보 맞고 그냥 나락갔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내수 시장에서는 많이 팔리지 않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모델을 살펴보게 되면, 제가 2021년도에 이거를 처음 봤거든요. 이 차를 처음 봤는데 공도에서 처음 봤어요. 이게 지금 4세대 플랫폼이거든요. 4세대 플랫폼인데 페이스리프트만 약간 전기형, 후기형 이렇게 바꿔가면서 지금 얘들도 지금 존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실루엣 딱 보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약간 뭐하고 비슷하죠?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 펠리세이드하고 비슷하죠? 실루엣 자체가.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 라인이며 라인 자체가 그냥 그릴 전면 그릴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겼어요. 근데 이 차가 나온 게 2021년에 나왔고 뭐 저기 뭐야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2018년에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기네들은 뺏겼네 안 뺏겼네 뭐 개가 분무로도 어쨌든 팰리세이드보다 후달리는 연도에 나왔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참전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왼쪽에 있는 게 2.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오른쪽이 2.5 일반 가솔린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35,000불부터 최고 41,000불까지 가격대가 트림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8,000불부터 6만 불까지 딱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최근 들어서 요 몇 년 사이에 지금 이제 좀 많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 공도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가성비로는 나쁘지 않은 조건 차라서 좀 많이 우버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타는데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때 우버도 한번 타봤어요. 2년 전인가 한번 타봤었는데 그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뒷자리 타고 작은 녀석이랑 이제 병원 갔다 오면서 뒷자리 한번 타봤었는데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는 또 이제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까 다양한 이민자들이 이제 차를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브랜드가 있는데 보통 이제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 쪽 이민자들이 좀 많이 타더라고요. 가성비로 타고 그다음에 현대기아하고 미쓰비시가 가성비 브랜드로 좀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브랜드 자체는. 하지만 이 차량의 큰 단점이 뭐냐면 트랜스미션입니다.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3세대까지는 기어 방식의 트랜스미션을 사용했었는데 6단까지 들어가는 트랜스미션을 사용했는데 얘가 4세대로 넘어오면서 CVT를 사용해요. CVT를 사용하는데 이게 CVT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스바루며 뭐 혼다도 CVT를 사용을 하지만 특히 닛산이나 미쓰비시 CVT는 그냥 피하라고 할 정도로 그냥 믿고 걸러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냥 내구성은 그냥 쉣이거든요. 그 CVT 같은 경우에는 얘가 특히 얘는 올휠 드라이브 구동 방식인데 CVT를 사용하니까 이 토크를 못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 얘 견인까지도 할 수 있게끔 액세서리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1마력 파워트레인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CVT이긴 하지만 3세대 수동으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에 들어가서 패드 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서 수동으로 기어 단수를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 마력은 131마력이고요. 모터 앞에 쪽 같은 경우에는 114마력, 뒤에가 134마력 뭐 이렇게 하는데 얘가 레인지 거리가 50km인가 40km 탈 수 있는 레인지 거리더라고요. 충전해서 순수 전기로만 탈 수 있는 게 그 정도 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40-50km. 그러면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가솔린 모델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요거는 3가지 트리밍가 있고 얘도 4가지인가 5가지 트리밍인데 제가 그거는 저기서 홈페이지에서 보고 캡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랜더 같은 경우에 일본 내수에도 판매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클립스 크로스하고 RVR하고 일본에 나오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북미 사양으로만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 차량 브랜드 자체는 내수에 좀 더 집중하는 정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얘네들이 북미 쪽에는 좀 더 고급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성비로 해서.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바깥쪽에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분명히 백밀러 접는 것도 있을 건데. 자, 전방 테일램프와 그 다음에 램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 2, 3단으로 들어오면서 밑에는 상향등이 들어오고요. 여기엔 포그램프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따로
데이라이트가 존재를 하고 턴 시그널은 그 밑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사이드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형상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을 가지고 쭉 이쪽으로 라인을 뺀 디자인이죠. 자, 먼저 앞에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얘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투톤을 줬습니다. 투톤을 줘가지고 필러 쪽부터 해서 투톤을 줬습니다. 이 사양이 조금 올라가면은 투톤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투톤을 줘가지고 약간 스포츠성, 좀 더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웃랜드라고 해서 본넷에 각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방 센서, 레이더 센서 들어가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범퍼에 전방 감지 센서가 있고요. 라이트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펠리세이드랑 많이 닮았죠. 보시면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사이즈는 255에 455에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펜더랑 가니쉬 쪽은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네요. 녹이 좀 덜 올라오게끔. 그 다음에 이쪽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팟에 경고등 여기 들어와 있고요. 앞열 1열에만 스위치 도어락 버튼이 존재를 합니다. 운전석 조수. 그리고 선바이저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뭐 여기서 딜러십에서 장착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뒤쪽으로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와서 필러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감을 검은색으로 줘서 뭔가 이렇게 약간 스포츠성이 좀 가미됐죠. 레저식으로. 얘네들은 AW를 안 쓰고 슈퍼 올 휠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AW 시스템. 원래 사륜 시스템은 미쓰비시가 랜서 에볼루션부터 시작해서 그쪽에서 내려오던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분명히 사륜 시스템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자, 7인승 얘 같은 경우는 7인승 모델입니다. 7인승 모델인데 불구하고 되게 작습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느낌이 2세대 소렌토 또는 1세대 소렌토 정도 그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되게 작죠. 생각보다 2명밖에 못합니다. 2명밖에. 뒷자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기들만 탈 수 있는 정도. 자, 이렇게 나오고 이 헤드레스트는 어디 갔어? 이쪽 뒤에 있나? 아, 여기 들어있네. 헤드레스트는 여기 들어있네요. 진짜 못생겼다. 요즘 차도 이렇게 안 나오겠네. 소렌토도 이래 나왔나? 소렌토 이렇게 안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더 작았던 거. 하여튼 이쪽은 이제 아마 2열, 네, 2열 맞네요. 2열 접을 수 있겠고 여기도 2열을 접을 수 있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3열 같은 경우에는 접어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자, 공간 그래도 SUV다 보니까 나름 7인승이다 보니까 길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2m 가까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성인 한 명 누우면 1m 한 80 정도 나오겠네요. 나중에 자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다음부터는. 어쨌든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이 나오고 파워 트렁크 닫고. 자, 운전석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 자체는 가죽으로 잘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죽이고 여기는 플라스틱. 메모리 기능 시트 2개 들어가 있고요. 선 정리는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가성비 모델이라고 했죠. 그래서 풀 오토입니다. 풀 오토 윈도우가 들어가고요. 윈도우 락 언락 스위치 있고 사이드 미러 셀렉트 버튼 여기 양쪽으로 존재하고 중간 같은 경우에는 얘를 누르게 되면 접힙니다. 그거 아시나요? 미국 같은 차량이라도
아시아권 차량이라도 사이드미러 접히는 게 없어요. 기능 자체가. 저희 마츠다 CX-5도 그 기능은 있고 똑같이 얘도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얘 메이드 인 재팬 같거든요. 아마도 일본에서 만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쪽에 대시보드 밑으로 쭉 해서 내려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다 빠졌어요. 펑션들이 뭐 트렁크 있고 그냥 밝기 조절 버튼하고 이쪽 펑션 기능들 다 있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이 레이더 센서 껐다 켰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후드 열고 닫을 할 수 있고, 이게 웰컴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문 여니까 시트가 자동으로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운전석 전동 시트 가죽으로 적절히 패턴이나 모양은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버킷 시트 형상이 많이 가까워요. 확실히 많이 가깝고 감싸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이따 앉아보고요. 대시보드 우레탄을 사용했고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여기는 가죽, 얘는 깔끔하게 선정리를 잘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일자형으로 쭉 선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앉아서 보게 되면 이 시트를 왜 이렇게 올려놨어? 자, 보시면 미쓰비시 로고가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여기서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 연결 통화 버튼, 전화 통화 버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능 핸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세대 CVT 트랜스미션이 들어가면서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패드 시프트가 양쪽으로 존재를 하고요. 여기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LCD가 사용이 됐는데요. 스타트 버튼 누르게 되면 들어오네. 아마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구나. 키는 여기 있네요. 키는 이렇게 있고요. 미쓰비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계기판은 전부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로 되어 있고 좀 모드가 변경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좀 이렇게 다 인포메이션이 나오죠. 각종 인포메이션들이. 자, 360 여기는 대시보드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60도 라운드 뷰가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진짜 나쁘지 않다고 해서 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네요. 각종 편의 장비들이 생각보다는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로 진짜 타는 차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은 이민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버퍼링이 있네. 자, 그 다음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지원이 되고요. 열선 시트 지원되고 공조 다이얼 여기 있고요. 물리적 버튼 적절하게 잘 사용했고 불은 하얀색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USB 타입C 2개랑 시거잭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는 스마트폰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 이쪽은 기어 레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에코, 노멀, 빗길, 눈길, 얘는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얘는 이제 경사 내려갈 때 사용하는 거고, 얘는 약간 락클로우링 비슷한 그런 모드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컵 홀더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암레스트 자체는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는 작은데 그래도 이 운전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어뷰 카메라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약간의 그 LCD 테두리가 보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선글라스 케이스 들어가 있고, 위에 각종 조명 버튼 이런 식으로 들어온구나. 직접 터치는 안 되고, 여기서 이것도 버튼이 눌러지는 방식이 아니라 터치 방식입니다. 누르면 양쪽으로.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 기능 여기 있고요. 조명은 여기 달려있고 하얀색으로 잘 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노란색인데 하얀색으로 뺐네요. 화장 거울 여기 있고 선바이저.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공간이 있고요. USB 타입C 포트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아마 시거잭도 있겠죠, 안쪽에. 자,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텔레스코프는 수동이고요. 수동으로 텔레스코프는 위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A필러 같은 경우 스피커가 보시면 야마하 스피커를 사용해 보여요. 야마하가 원래 사운드 쪽으로는 유명하죠. 그리고
이쪽에도 크게 야마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컵홀더가 도어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손잡이 겸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카본 패턴을 적절하게 사용해 가지고 좀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이쪽이 있다. 예, 맞네요. 찾았습니다. 일본 생산이거든요. 25년 2월인데 이제 곧 1년 넘어가는데 이거 조만간에 세일 들어가겠네 이것도. 자, 뒤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도어는 거의 90도에 가깝게 개방이 되고요. 한 80 정도 나오겠네요. 85도나 80도 정도 나오고,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플라스틱 야마하 보이시죠? 이쪽에도 가죽 패턴이 들어가 있고, 카본 패턴이 들어가 있고, 오토 윈도우 스위치 있고, 야마하 두 개가 들어가네요.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쉐이드. 선쉐이드 이 급은 확실히 경쟁이 치열하니까 7인승 특히 미디엄 사이즈 SUV 같은 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기능, 소소한 기능까지 하나씩 다 넣어줘야 돼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여기에 선쉐이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가 가죽이다 보니까 이거는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플라스틱이었으면 아마 괜찮았을 텐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얘를 제껴야지만이 펼칠 수가 있네요. 자, 리클라인 기능은 한 번, 두 번. 자, 시트를 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리클라인 얘는 뒤로 넘어간 각도이고요. 뒤로 넘어간 각도고, 쟤는 한번 딱 걸쇠에 걸친 각도입니다. 좀 더 많이 세워져 있죠. 각도 차이는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얘 같은 경우에는 팔거치대 자체가 한번 볼게요. 얘를 당겨야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또 되게 안락해요. 생각보다 뒷좌석 타는 승객들 생각하면은 적당한 높이에, 그 다음에 푹신한 느낌, 컵홀더 들어가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뒤쪽은 보시면 그냥 포기를 해야 됩니다. 보이시죠? 공간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애기들 잠깐 앉는 정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지금 광고한다고 여기 위에 뭐 얹어놨는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존재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디자인 형상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렬이. 약간 좀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좀 유행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성격상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딱 그 부분은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콘솔 박스를 보게 되면 뒷열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죠.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 뭐 온도 템퍼리처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USB Type-C 두 개의 단자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별도의 뭐 공간이 없습니다. 수납 공간이. 그리고 사륜이다 보니까, AW다 보니까 뒤로 나가면서 턱이 존재를 합니다. 턱이 존재를 하고요. 약간의 턱이 존재하면 이 정도 존재를 하고, 이게 시트가 또 앞뒤로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7인승이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한번 조절해 볼게요. 여기까지 빠지는구나. 근데 레귤러하게 딱 잡았을 때는 한 이 정도. 자, 얘를 당기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잡힙니다. 따로 위에서도 접을 수 있고, 여기로 당기면 또 접을 수도 있고. 공간은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 뼘, 진짜 20cm. 그러면 성인은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진짜 확실히. 성인은 포기하고 타야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3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냥 거의 뭐 임시용으로 잠깐 하는 용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컵홀더 하나 존재를 하고요. 따로 요즘 들어가는 USB Type-C 뭐 이런 것들이 없네요. 그리고 위에 약간의 수납 공간, 폰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기가
정통 뭐 요즘 나오는 그 사이즈의 크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3열이 아닌 뭐 5인승에다가 3열을 구겨 넣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댐퍼를 넣어줬으면 좋을 텐데 댐퍼는 없고, 이는 어디서 사는 거야? 아, 이게 또 위에서 내려온 거구나. 자, 요게 이제 일반 가솔린 모델 2.5 181마력짜리 일반 가솔린 엔진이고요. 한번 엔진 베일을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좀 작죠, 사이즈가. 181마력이면 도찐 개찐이긴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마츠다 CX5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CX5 그게 187마력이거든요, 공식 제원상으로는. 그러면 얘가 7인승인데다가 덩치 조금 더 크고 연비, 글쎄요, CVT라서 뭐 연비 잡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다지. 자,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47,000불짜리입니다. 47,000불. 옵션 들어가고 41,000불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옵션 넣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패키지 넣어서 아마 그렇게 붙인 것 같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옵션들, 딜러 옵션들 쭉 다 들어갔죠. 여기 뭐 블락 히터, 머드가드 들어갔고, 올 시즌 매트 들어가 있고, 뭐 프런트 후드 엠블럼부터 시작해서 윌락 너트 들어가 있고, 배터리 텐더 들어가 있고, 뭐 선바이저, 와, 선바이저가 400불입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한번 볼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58,000불이에요. 58,000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48,000불부터 60,000불까지 있는데 58,000불 딱 제일 위에 단계 그 바로 밑에 거 같거든요. MSRP 같은 경우 63,000불인데 뭐 세일 프라이스에서 58,000, 아, 원래 그럼 61,000불짜리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패키지 딜러 액세서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똑같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하이브리드냐 아니냐의 차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어디께 들어가냐, 보스가 들어가네요. 스피커가 보스가 들어가고, 예, 시트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차이가 없습니다. 뒤에 3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오고요. 생각보다 안 크죠. 대신 이제 좀 다른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로고가 들어갑니다. 따로 EV 들어가고요. 생긴 거는 거의가 차이가 없습니다. 아웃랜더 가솔린 프론트부터 한번 볼게요. 승차감이 괜찮은 이유가 이런 게 있었구나. 자, 앞쪽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로암이 알루미늄을 잘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매니폴드 이쪽으로 빠져 있고요. 커버는 덮어놔서 잘 안 보이는데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뒤쪽 같은 경우에는 싱글 배기만 따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로 빠져 있고, 뒤쪽 서스펜션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디퍼렌셜 보이고요. 샤프트 빠져 있으면서 옆에 배기가 빠져 있고요. 옆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옆에서 보게 되면 배기 라인이 보이고요. 중간에 뒤쪽입니다.
운전석 뒤쪽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이고요. 매니폴더 보이고, 바디 보강은 따로 안 해놓은 것 같네요. 따로 안 해놓은 것 같고, 앞쪽 서스펜션 구조입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앞쪽이고요. 서스펜션 구조는 또 동일할 겁니다. 그냥 엔진 시스템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거고요.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뒤쪽에는 똑같이 디프가 들어갑니다. 디프가 들어가고, 서스펜션 구조는 동일하네요. 대신 모터는 따로 보이지가 않는데, 아마 이 디프 쪽에서 이게 모터 같습니다. 이렇게 커버 다 덮여져 있네. 배터리 들어가 있으니까. 배터리 때문에 커버가 덮여져 있고, 샤프트는 저쪽으로 거의 끝으로 빼놨네요. 옆으로. 아예 배기 라인을 옆으로 빼놨네요. 아예. 이쪽엔 배터리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맞네. 배터리 쪽이네요. 아, 고장나면 골치 아프겠다 얘. 뒤쪽이고요. 뒤쪽 서스펜션 구조입니다. 앞쪽으로는 서스펜션 구조고요. 자, 이렇게 한번 미쓰비시 아웃랜더, 그래도 북미 쪽에서는 살짝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일본 안에서 차만 촬영하는 그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이 아웃랜더도 일본 내수에서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런 가성비 모델도 이렇게 북미에는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친일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그냥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차량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친일이고 어쩌고 뭐 이런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많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